은행에 이어 보험사와 카드사의 성과금 체계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부업에 육박하는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이 조만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또다시 수산물 기피 현상이 발생할까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전지 소재 업체 중 처음으로 북미산 리튬 확보에 나섭니다. 국내에서 역대 4전 판매 기록을 갈아치운 갤럭시 S23가 오늘 세계 55개국에서 동시 출시됐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당국이 연일 금융권을 향해 거침없이 입김을 내뿜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어 이번엔 카드, 보험사의 성과보수 체계도 들여다본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서민들의 이자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섭니다. 민세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카드, 보험사도 점검 대열에 포함했습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성과 보수 체계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고 카드사도 조만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익 대비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벌였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약 9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벌어들였지만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약관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약관 대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 해약 환급금 대비 50에서 95%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인데 최근 대출 한도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또 대출 금리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손보사가 취급한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7.54에서 13.11%로 전달에 비해 오히려 최고금리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는 은행권과는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은행권에서는 최저금리가 4%대인 상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금리 하단을 5%대 후반에서 6%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을 유지하고 있는 카드사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현금 서비스의 평균 금리는 18.02%로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한 수준이며 리볼빙 평균 금리 역시 오름세를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15.18에서 18.35% 수준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이번 성과보수 점검은 대출금리 인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카드사는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 금리가 너무 높다는 원성을 사고 있는 만큼 가파른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집니다. 당국이 이번 달 들어 대대적으로 금융권의 사회공헌과 서민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카드와 보험사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압박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일본이 올해 봄에서 여름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예고하며 위험 정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2013년 오염수가 일부 유출됐을 때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던 악몽을 떠올리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할 시 오염수 속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는 4에서 5년 뒤 제주 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구진은 방출이 시작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주 해역 삼중수소 농도를 국내 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예측했습니다. 해당 농도는 분석기기로 검출하기 힘든 정도로 사실상 영향이 미미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연구진은 삼중수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위험 수위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의 수산물 기피 심리가 더 걱정입니다. 현재 국내 대형마트들은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 대형마트는 올해부터 주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 분석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태평양을 제외한 대서양, 인도양 등의 수입 수산물 비중을 늘리기 위해 대체 산지를 준비하고 있는 마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오염수 일부 유출 사태 당시 일본이 오염수가 토양에 스며들었지만 시설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음에도 수산물 매출이 급감했듯 방사능 문제는 소비 심리에 치명적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시뮬레이션이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연구 결과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며 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뭐 상반되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뭐가 맞느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냐, 이거 자체가 지금 여전히 좀 퀘스천어블한 것 같아요. 예고된 방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부의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LG화학이 국내 전지 소재 업체 중 처음으로 북미산 리튬 정광을 확보하며 공급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리튬 정광은 리튬 광석을 가공해 농축한 고순도 광물로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효진 기자입니다. LG화학이 북미에서 전기차 약 50만 대분에 들어가는 리튬을 확보했습니다. LG화학은 오늘 미국 광산업체 피드몬트 리튬과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약 3만 톤의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양으로 오는 3분기부터 4년간 연 5만 톤의 리튬 정광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LG화학은 피드몬트 리튬에 한화 약 96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도 단행해 6%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수산화 리튬 연 1만 톤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얻어 원재료 공급망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 겁니다. 이번에 북미 광산 지분을 가진 피드몬트 리튬과 지분 투자와 구매 계약을 맺었고요. 북미 쪽 공급망을 강화했습니다. 고객들이 IRA 세제 혜택을 충족하게 돼서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글로벌 원자재 업체와 협력해 핵심 전지 소재를 확보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 핵심 원자재법인 RMA 기준을 충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시리즈를 세계 55개국에 동시 출시했습니다. 시장에서 흥행을 이끌어낸 이번 시리즈, 국내에선 역대 최대 사전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보도에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신제품 갤럭시 S23 시리즈를 국내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두바이 등 55개국에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시작으로 130여 개국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는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된 울트라뿐 아니라 S23 플러스, S23 모델에 모두 밤낮 구분 없이 촬영이 가능한 나이토그래피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열린 갤럭시 언팩에서는 재활용 소재를 확대 적용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Meaningful innovation doesn't stop at the best performance. And this extends to the materials we use, including more recycled ocean-bound plastic, plus recycled metals and glass. 갤럭시 S23 시리즈는 국내에서 7일 동안 109만 대의 사전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갤럭시 S22 시리즈가 기록한 역대 사전 판매 기록 101만 7천 대를 1년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갤럭시 S23 시리즈의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외에선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를, 국내에선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 천안 캠퍼스와 온양 캠퍼스를 찾아 차세대 패키지 경쟁력과 R&D 역량, 중장기 사업 전략 등을 점검해 취임 이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지난 주말 인천 지역 아파트 견본주택에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분양시장 회복 기대감이 형성됐었는데요. 하지만 주중 진행된 청약은 미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함께 고개를 들고 있던 인천 집값 바닥론도 힘을 잃게 됐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위치한 더샵 아르테가 최근 진행한 1순위 청약 접수에서 평균 경쟁률 0.3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총 687가구 모집에 265가구가 지원했고 전용 3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7개 평형 중 5개 평형이 미달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특별 공급 역시 평균 경쟁률 0.2대 1로 전용 3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7개 평형이 전부 미달됐습니다. 이 단지는 지난 10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뒤 3일간 8,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려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 인천 집값 바닥론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가운데 청약 흥행 사례가 나올 경우 부동산 시장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견본주택 그룹 인파는 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집값 바닥론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엿보는 수요자들을 견본주택으로 이끌었지만 정작 청약에선 낮아진 집값이 발목을 잡은 걸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분양을 받아도 좋지만 하락할 경우 더 저렴하거나 더 넓은 집을 매매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더샵 아르테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약 5억 9천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115제곱미터는 지난달 28일에 약 7억 4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평형이 작년 9월엔 10억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들도 올해 인천에서 공급 물량이 5만 건 정도 예정돼 있어 인천 집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개업소엔 여전히 매수 문의도 없고 집주인들도 집을 파는데 시큰둥한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지금 바닥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인천 지역에서 재고주택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공공분양에서도 현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닥론을 거론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인천 집값은 지난주보다 0.39%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 정책을 내놨음에도 금리가 높아 청약시장에 활기를 띄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인 겁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소기업에선 가뜩이나 사람이 없는데 젊은 구직자들이 취업을 꺼리면서 채용조차 못하는 상황인데요.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현장 상황, 성나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기계가 멈춰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계 두세 대를 운용하기 위해 진땀을 빼기도 합니다. 인천에 있는 한 고무 제품 제조업체. 일감을 따와도 일할 사람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일할 사람 없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구인 광고를 내면 일할 사람이 몇 명 오셨는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회사의 대표님들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래요. 참 어려워요. 진짜 사람이 없어서. 산업의 근간으로 볼 수 있는 제조업체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우리 뿌리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47년의 생산 가능 인구는 부산이 마이너스 45.6%, 대구가 마이너스 43.4% 감소할 전망입니다. 인구 절벽 위기가 심화하면서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잠재 성장률을 낮춰 향후 성장성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OECD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는 2047년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겨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수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생산도 하면서 소비의 역할도 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생산할 인구도 없지만 또 소비할 사람들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양쪽 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인구다.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인구 감소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네, 현장 취재한 성나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 기자, 중소기업 현장을 돌아봤죠. 실제로 가보니 어땠습니까? 네, 이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야 하는 생산 현장에서 아예 가동되지 않고 있는 설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생산을 위한 재료들은 준비돼 있지만 근로자가 부족해서 납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준 한 고무제품 제조업체 대표는 일손이 부족해서 본인마저도 현장에 투입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니 해당 직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 외에 신규 고용된 인력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3D라고 불리는 업종들은 더 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기피 현상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니까 이 인구 절벽 현상을 더욱 실감하셨을 텐데요. 인구 절벽이 심화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생산 가능 인구와 잠재 성장률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 생산 가능 인구라는 개념 낯설 수밖에 없는데요. 인구학적인 관점에서는 경제 활동이 가능한 만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말하고 노동력의 관점에서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포함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인구학적인 관점을 따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인 셈입니다. 예, 인구학에서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4세 인구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경제 활동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부양을 받지 않는다. 아동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잠재 성장률은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노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장치인 셈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력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생산 가능 인구와 잠재 성장률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인구 절벽 현상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 고용, 소비, 투자를 모두 연쇄적으로 줄게 만들어서 경제 전반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추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생산 가능 인구가 300만 명 이상 감소할 예정인데요.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서 오는 2050년엔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한 10년 후, 2020년부터 10년 후면은 부산 인구만큼 한 300만 명 정도가 감소를 하고요. 한 22년, 23년 정도 되면 서울 인구 1000만 명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전체 인구가 감소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파장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잠재 성장률 하락은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실제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산업 전반에서 투자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 위주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생각해 볼 때 투자 부진은 해당 분야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세계 시장에서는 상품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GDP라고 하는 게 인구 곱하기
1인당 생산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국가 GDP도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고 GDP 기준으로 세계 9위입니다. 근데 인구가 급감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하고 있는 만큼 잠재 성장률 하락은 국민의 복지 후생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하락은 소득 증가세 둔화로 이어지고 조세 소득도 줄기 때문에 정부 복지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일수록 잠재 성장률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유럽 등지에서는 이민을 하나의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발간된 유엔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40여 개국의 출산 휴가와 출산 수당, 양육 지원금 등 출산 장려 지원책을 검토한 결과 해당 정책들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저출산과 고령 사회에 대안은 이민뿐이고 당시의 한국도 이미 순수 이민 유입국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도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8년 국가이민관리국을 공안부 산하에 설립했습니다. 일본은 2019년 법무성 산하에 출입국 재류관리청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생산 가능 인구를 늘려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민 등을 통해서 외국인 인력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점이 상존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노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중장년, 노인, 여성 인구를 더욱 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편에서는 산업의 혁신, 기업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확보하는 게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구 절벽 위기와 그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까지 성낙윤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신임사장 후보가 2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예탁원 노조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사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임사장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예탁결제원 노동조합은 오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3대 예탁결제원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예탁결제원 신임사장 후보로는 이순호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 2실장과 도병헌 전 흥국자산운용 대표 등 2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순호 실장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순호 실장의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내부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실장은 작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총괄한 경제 분야 싱크탱크 구성위원으로 활동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비상임 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노조는 이 실장이 무자격, 무경험, 무능력이라며 예탁원 신임 사장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은행 분야 위주로 실무를 쌓은 이 실장이 자본시장과 관련된 예탁원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장 내정자의 전문 분야, 경력, 직급, 이해상충 문제 등을 볼 때 예탁결제원 사장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평생 동안 은행연구 분야 학자로서 자본시장 연구나 경험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이고 지금까지 행정 경험이나 조직의 지휘 감독 경험이 전혀 없으며 이어 이 실장이 현재 농협금융지주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현재 농협과 예탁원이 100억 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탁결제원 노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장 공모 절차를 모두 중단하고 재공모를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예탁결제원 신임사장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탁원 노조는 오늘에 이어 오는 23일 본사 부산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금융권에 이어 예탁원까지 관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누가 예탁원의 수장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이번 주말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상권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머물던 비구름이 내일 오후부터 점차 올라오면서 저녁에는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을 비롯해 일부 지역은 모레 새벽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 1에서 5cm, 그 밖에 수도권은 1cm 미만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저녁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2도, 낮 기온은 9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내일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 3도로 시작해 낮에는 10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비가 확대되겠고 아침 기온은 광주 6도, 부산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광주 11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이 약간 높게, 남해상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와 눈이 그친 일요일 오전부터 먼지는 점차 해소되겠고요. 다음 주는 반짝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